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경매를 공부할 김재범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경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우선 경매를 공부하게끔 그렇게 결정을 하신 그 결정에 대해서 그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경매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경매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지식의 필요성은요, 적극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극적 효용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은 경매를 알면 그 경매 지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강 신청을 하신 여러분들은 요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 경매를 배워서 경매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시세대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한번 경매를 배워서 부동산을 좀 싸게 사보자 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소극적 이유가 있습니다. 소극적 이유. 자, 경매 지식을 돈 버는 데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돌려서 말하면 경매 지식을 모른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죠. 돈은 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러나 이 소극적 이유는 내가 벌어놓은 돈을,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소극적 역할이라는 것은 적극적 역할하고는 달리 요거는 선택인데요, 요거는 선택이지만 요 소극적 이유는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버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벌 수가 있지만, 돈을 지키는 거는 경매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 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집에 임차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입자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 부동산 거래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크게 생각을 하세요. 빌딩을 산다, 적게는 집을 산다. 근데 그것만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룸 하나를 실평수 6평, 7평짜리 원룸 하나에 대해서 월세 계약을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한다. 이것도 부동산 거래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부동산 자체를 사고 파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상의 권리를 서로 사고 파는 것, 이것도 부동산 거래라고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A라면 이 집에 내가 전세 보증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넣고 들어가는데, 이 B가 갖고 있는 이 집의 가격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이더라 1억 5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여기에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걱정을 합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과연 내가 넣었던 5천만 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 1억 5천짜리 집에 5천만 원짜리 전세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더니,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더니 거기에 1억짜리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또 거기에 5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가압류가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위험하다고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죠. 이게 왜 위험하냐, 또 어떤 때 위험하냐,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데도 쓸 수 있는 지식이 경매 지식이지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경매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경매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경매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니까 수강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경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 경쟁에 붙여서 매각한다, 이 뜻이 경매입니다. 경매. 근데 그거는 법원의 입장이고요. 하나의 부동산을 파는데 여러 사람한테 경쟁에 붙여서 판다고 한다면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경매 제도가 있는 거고요.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반대로 사는 거죠. 한문으로 쓰면 요 매자는 팔매자입니다. 살매자는 아니고 팔매자인데,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해서 물건을 사들인다, 부동산을 사들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한다,
경쟁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기고 봐야죠. 맞는 얘기입니다. 경쟁을 하면 이겨야죠. 질 것 같으면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경매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해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 방법을 공부하시는 거고요. 어찌됐든 뭐 경매라는 거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매의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두 번째, 관할 법원이, 세 번째, 관련 법규에 의해서, 네 번째,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하고, 환가, 파는 거죠. 돈으로 만드는 겁니다. 환가하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해주는 절차, 이것을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자의 신청. 왜 그러냐면요, 경매는 민사사건이고요. 민사사건. 이 민사사건은 사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요, 사법과 공법이 있는데, 사법은 뭡니까?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고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바로 요 공법입니다. 그 중에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경매를 관할하는 법은 뭡니까? 현재는 민사 집행법입니다. 근데 요 채권자라는 것은 특정 채권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채권자가 다 가능합니다. 어떤 채권자? 근데 뭐 우리가 민법 상식, 민법 기초 나중에 또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채권이라는 거는 돈 받을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한테 대해서 채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한테 대해서 돈 받을 게 있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채권은 금전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민법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습니다.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임의대로,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가 줄 돈을 A한테 준다라고 한다면 뭐 경매라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주니까 문제죠. 안 주니까 문제입니다. 그럼 요 A라는 사람은 그 채권에 의해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법원이라는 것은 뭐 요 사람을 이제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채권자라고 얘기하고 요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하는데, 관할법원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주소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법원도 아니고 채무자의 주소가 속해 있는 관할법원도 아닙니다. 뭡니까? 경매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할법원이, 관련 법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압류, 뭐 남의 물건을 뭐 이렇게 뺏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압류하고, 그거를 매각해서 돈으로 만든 다음에 그 돈으로 A한테 돈을 주는, 이런 것이 바로 경매라고 보겠습니다. 이 경매는 민사 소송 사건입니다. 소송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매각행위가 아니라 소송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경매를 내가 잘 모른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좀 의뢰를 해서 대신 좀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 내가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세 가지의 분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잠깐 지우겠습니다. 세 가지의 분류의 사람, 누가 있죠? 변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한테 입찰 대리권이 허용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변호사가 제일 먼저, 처음에는 변호사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법에 의해서 법무사도 입찰 대리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최근에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법무사 외에는
아무도 입찰 대리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는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근데 변호사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은 그 소송 대리 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변호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요 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입찰 대리를 업으로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되는데 무슨 법에 위반이 됩니까? 변호사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입찰 대리를 해가지고 법에 걸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변호사도 아닌데 왜 변호사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법에 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법무사는 뭐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그 업무의 영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는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역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입찰 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좀 요걸 할 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만 입찰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다.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은 뭐죠? 업은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A라는 사람이 B의 입찰 대리를 해주는데 서로 친척 관계다, 친구 관계다. 그래서 나는 경매 지식이 좀 있으니까 넌 모르니까 내가 요번에 거 대신 받아줄게. 이래가지고 한번 해주고 소주 한 잔 얻어먹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가 아닌데 B가 요거를 업으로 한다. 그랬을 때 이 B가 변호사나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법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자, 경매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뭐 전부터 관심은 많았습니다만 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경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경매에 대한 편견을 좀 지우고 좀 가보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 해요. 제가 그 경매를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경매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뭐 인사차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뭐 해서 먹고 사느냐? 이 얘기죠. 뭐 해서 먹고 사냐? 그래서 제가 예, 부동산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복덕방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다른 거 합니다. 그럼 뭔데? 경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매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표정이 약간 안 좋아집니다. 요즘 많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젊은 친구가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경매로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경매를 하느냐? 젊은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그렇게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돈을 버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속으로는 참 안타깝죠. 그 편견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경매라는 거는요. 채무자가 있을 겁니다. 우선. 그죠? 돈을 빌려 쓴 사람. 꼭 채무라는 거는 뭐 대여대차, 금전 대여대차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의 어떤 그 규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채무인데, 일단 뭐 돈을 꾼 사람이 있겠고요.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겠죠? 채권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입찰자가 있을 겁니다. 입찰자. 자,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요 입찰자 입장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입찰자 입장에서. 뭐 살면서 이런 일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요. 때에 따라서 그때 한번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럴 때만 잠깐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경매로 인해 가지고 이 채무자의 집이 날라갔다. 그렇게 표현하죠. 경매로 집 날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날렸다. 그랬을 때 경제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제적으로. 그걸 한번 생각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무자. 근데 이 채무자는 이 경매 사건 당시, 다시 말해서 집을 날릴 당시에 가장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득을 보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집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데 뭡니까? 이 집이 얼마짜리예요? 5억짜리입니다. 5억짜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집이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되겠죠. 뭐 가령 좀 요거보다 높을 것 같은데 4억이라고 잡겠습니다. 4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서로 다를 수 있죠.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 채무자하고 소유자하고 일단 같은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이 채무자는 왜 5억짜리 집이 1억이나 손해보는 4억에 팔려나가도록 가만히 놔두는 걸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팔면 되잖아요. 5억에 팔아서 채무 변제하면 될 건데 4억에 팔려나가도록 그냥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집값은 5억이지만 이미 그 부동산에 그 집에 근저당이니 가압류니 뭐 가등기 담보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세입자의 뭐 전세 보증금이니 들어있는 게 5억을 훨씬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7억 정도의 빚이 있다, 채무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경매를 통해서 입찰차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매매로 매수자한테 판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매수자가 부동산에 가서 집 좋은 거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있대요. 그래서 한번 쫓아가서 봤습니다. 집이 좋습니다. 시세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5억이래요. 5억에 사래요. 좋습니다. 5억에 사겠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사기 전에 뭐 봐요? 등기부등본 띄워보죠.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7억이라는 빚이 있습니다. 7억이라는 빚이. 그러면 이 매수자는 이 7억을 안고 사나요? 안고 사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어보겠죠, 채무자한테. 빚이 7억이나 되네요. 5억이야 내가 대금으로, 매매 대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2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채무자가 뭐라고 그래요? 2억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근저당상의 권리가 다 말소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매 공부를 하고 경매 물건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거의 99.9%가 물건 가격보다 채무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일반 매매로 매각하지 못하고 경매로 1억이나 손해보면서 팔려나가는데도 가만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채권자는요? 물론 이 채권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 채권자는 결국에는 그 등기부등본상에 7억의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혀있다라고 한다면 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얼마를 꿔줬다? 7억을 꿔준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7억을 꿔준 거예요. 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7억을 꿔주고 경매 안 갚으니까 경매 진행시켜서 4억이 낙찰되고 그 4억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7억 꿔주고 3억 돌려받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채권자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요. 얼마 손해봤어요? 3억 손해봤죠? 3억. 이 3억은 누군가 손해를 봤다면 누구한테는 이익이 돼야죠. 누가 이익을 본 겁니까? 3억 중에 2억은 채무자가 이익을 봤죠. 7억 꿔주고 5억짜리 집 날렸으니까. 그죠? 7억 꿔주고 5억짜리 집 날렸으니까 3억 중에 2억은 채무자가 이익을 본 거고요. 나머지 1억은 입찰자가 이익을 본 겁니다. 왜? 5억짜리 집을 4억에 샀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산수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 1억을, 요 케이스라면 요 1억을 벌어보겠다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분들은 경매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빚잔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빚잔치다. 근데 빚잔치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빚잔치 물론 그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빚잔치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빚잔치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럼 빚잔치를 잠깐 설명해 볼까요? 빚잔치라는 건 뭡니까? 아까 그 케이스입니다. 그 5억짜리 집밖에 없어요. 채무자가 이거 말고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액을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될 돈을 다 합쳐봤더니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한테 각각 뭐 4억, 2억, 1억을 갚아야 될 채무가 있습니다. 이럴 때 5억밖에 없으니까 7억을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ABC 채권자를 부릅니다. 야,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채무자가 이 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네들한테 7억을 껐지만 어떻게 잘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사업하다 다 날렸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은 5억밖에 없다. 5억밖에 없으니까 이 5억 갖고 너네들한테 나눠주겠다. 얼마씩? 이 5억을 요거 뭐 7억이니까 너한테는 7분의 4로, 너한테는 7분의 2로, 너한테는 7분의 1로 요 5억을 팔아서 너네들한테 줄 테니까 너네 그거 받고 나머지 빚은 없는 걸로 하자. 쉽게 말해서 탕감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게 빚잔치예요. 근데 A, B, C가 오케이 하면 좋은데 A, B, C 중에 한 명이라도 난 싫어. 내가 꿔준 돈 1억 또는 2억 또는 4억을 전액 변제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근저당 못 풀어줘. 이렇게 되면 경매로 진행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네가 봐도 이거 5억짜리 집 경매 진행시켜봐야 4억밖에 못 받겠거든요. 그럼 자기네들이 받을 배당금이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다 그러면 네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손해보자. 그래서 이 5억을 집을 팔아가지고 이 세 사람한테 이렇게 안분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빚은 더 이상 없는 거. 이게 빚잔치예요. 이게 빚잔치인데 경매도 언뜻 보면 비슷하죠?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요 경매와 빚잔치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갚고 난 자녀 채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녀 채무가 있을 겁니다. 이 자녀 채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5억짜리 물론 범죄 행위입니다만 5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뭐 감정평가사하고 은행하고 짜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한 10억 융자 받아가지고 날리면 5억 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릅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나머지 채무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평생 따라갑니다. 이 채무자한테. 신용불량자 되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민법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년. 자, 소멸시효가 뭐냐면요. 어떤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10년 동안 못 받으면 그 채권은 받지 못하더라도 소멸된다. 이게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자녀 채무도 탕감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10년 동안 안 갚으면 안 갚아도 된다. 이 얘기인데, 우리 뭐 좀 무서운 얘기지만 살인죄도 뭐 공소시효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10년 동안 안 갚으면 그다음부터는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기산일이 있어야겠죠. 언제부터 10년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로 알고 계세요? 채권이 발생한 날 아니면 채권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 언제예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 마지막으로 추심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심한 날. 추심은 뭐예요? 야, 너 나한테 돈 꿔갔잖아. 너 나한테 돈 줄 거 있잖아. 빨리 내놔. 하고 얘기하는 거. 이걸 추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추심은 뭐 꼭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추심은 추심인데 채무자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발뺌하면 안 되니까 내용 증명 정도를 보내주는 게 좋겠죠. 자, 최종으로 추심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이 A, B, C가 자녀 채무에 대해서 9년에 한 번씩 야, 너 왜 내 돈 안 갚냐? 남은 거 그때 5억밖에 안 갚았지 않냐? 우리들한테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빨리 갚아라라고 9년에 한 번씩 추심을 해준다 그러면 이 채무는 평생 간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근데 요게 뭐 친구나 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대부분 돈 경매 낙찰돼가지고 배당 받으면 못 받은 돈이 있어도 지나가는 뭐뭐한테 물렸다 이러고 포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ABC가 개인이 아니라 은행이라면 금융기관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얘기는 달라져요. 계속 추심합니다. 계속. 이거는 그 추심을 하는 담당 직원이 있겠죠. 그 직원이 계속 추심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해서 추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추심을 안 해가지고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에 걸려가지고 그 채권이 소멸돼 버리면 문책을 하겠죠. 당연히. 야, 너 하는 짓이 뭔데? 너 월급 받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뭔데? 너 이거 하라고 거기 앉혀놨더니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죠? 직무유기. 그래서 은행일 경우에는 거의 평생 갑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4억이라는 거, 그죠? 이 4억이라는 거, 경매로 낙찰된 이 금액 4억이라는 게 조금 더 올라가서 4억 3천이나, 그죠? 4억 5천이나, 심지어는 4억 8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채권자들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채무자도 어디 갔습니까? 예, 채무자도 그 변제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녀 채무가 덜 남기 때문에 채무자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개념은. 그러면 놔두면 4억에 팔릴 그 매각될 경매 물건이 4억 3천, 4억 5천, 4억 8천에 낙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요. 그 경매도 일종의 매매니까요. 매매 가격, 매도 가격, 매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뭐예요? 매수자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수요가 많으면. 그래서 내가 낙찰을 예를 들어서 4억에 받았다. 내가 4억에 받았다. 근데 내가 4억을 써서 4억에 낙찰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내가 몇 명이 들어갔는지, 입찰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나한테 4억에 낙찰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안 들어갔으면 4억 이하의 낙찰이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럼 그 차액만큼은 채권자도 변제를 덜 받게 될 것이고, 채무자도 자녀 채무가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를 해서, 다시 말해서 수요를 늘려서 가격, 낙찰가를 높여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매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좀 무섭게 얘기해서 사회 암적인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좀 지워주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편견, 또 편견이 있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요즘 하도 그 경매 강의도 많고요. 경매 교재, 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편견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있죠. 경매하면 반값에 부동산 산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이렇게 자극적인 그 제목이 필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거저 줍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편견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사면 반값에 산다는데 나 한번 반값에 사보자 이러고 경매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반값에 산다는 얘기는 5억짜리 집을 2억 5천에 산다는 얘기인데, 그쵸? 2억 5천에 산다는 얘기인데, 낙찰을 받게 되면은 2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 그럼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을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 2억 5천에 낙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인데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찰자라면은 2억 5천 이하로 쓰겠습니까? 만약에 낙찰이 2억 5천에 된다라고 보면 요 정도가 경합선이다 라고 봤을 때는 나는 이거 2억 5천까지 이익 안 봐도 돼. 2억만 봐도 돼. 그러면 3억 쓰겠죠? 근데 여러분들 5억짜리 집 사면서 꼭 2억이나 먹어야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1억만 이익을 봐도 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천만 원만 이익을 봐도 돼. 8천만 원만 이익을 봐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얼마 쓰겠어요? 4억 2천 쓰겠죠? 그래서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4억 5천. 이거 좀 아리까리한데? 그죠? 4억 6천. 이건 아니야. 4억 6천에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더 주고 내 마음대로 사지, 내가 원하는 걸 사지, 경매로 나와 있는 거를 그 많은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물건 종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토지냐, 공장이냐, 상가냐, 아파트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그 물건에 따라서 입찰자들이 자기 이익을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양보할 수 있는 선, 그 선이 대부분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봤을 때 10%에서 15%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낙찰가는 시세에 비해서 감정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감정가격이라는 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에 비해서 10%에서 15% 정도 싸게 산다라고 하면 경매로 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감정가 대비로 본다면 50%에 낙찰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감정이 잘못됐다고 봐야지 시세에 비해서 반값에 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편견을 좀 우리가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좀 자부심을 갖고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편견을 버리라고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그 편견은 그래요. 환자가 많아야 의사들이 돈을 벌죠. 그죠? 그리고 사건이 많아야, 사건이라는 건 일단 안 좋은 겁니다. 사건이 많아야 변호사가 돈을 법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의사가 환자를 만드는 건 아니죠. 변호사가 사건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뭐 거창하게 의사, 변호사하고 우리는 동격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매 사건을 만드는 건 아니죠. 경매 사건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경매 사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누군가는 낙찰을 받을 것이고요. 여러 사람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그 낙찰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고요. 올린다면, 낙찰가가 올라간다면 채권자도 덜 손해를 보고 채무자도 덜 곤란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경매 첫 시간 조금 딱딱하지 않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